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신차와 중고차 간의 가격 차이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면 신차에 대한 구매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생애 첫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갓 20살이 됐거나 성인 된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봤더니 2만 불 후반대입니다. 근데 신차 가격이 4만 불 후반대예요. 그러면 이 둘의 간격이 좁았을 때는 그래 뭐 중고차 살 바에는 그냥 신차 사고 말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격이 넓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신차 구매하려니까 너무 비싸다. 그냥 중고차 사야겠다. 이러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차를 팔고 갈아타려는 사람이 있겠죠. 원래 차를 몰던 사람이 내 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관건은 내가 보유한 차량 자체가 감가를 많이 안 맞은 상태에서 신차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 원할 겁니다. 근데 이 지표는 전체 차량 가격 기준으로 평균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일단 평균적으로 신차를 구매할 때랑 중고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습니다. 오토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할부가 3개월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3년과 4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구매하든 일단 중고차를 구매할 때 더 높은 이율을 책정받지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 할부로 갔을 때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4만 불대입니다. 4만에서 5만 불 정도대로 보시면 되는데 싼 거는 3만 불대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게 4만 불 근처입니다. 그럼 이거 어림잡아서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을 빼고 나서 뭐 넉넉히 쳐줘서 한 1,500에서 2,000이라 해서 한 2,000 정도를 쳐줍시다. 그러면 3,600만 원 정도가 내가 이제 빌려서 할부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36개월 텀으로 했을 때는 월 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60개월 텀으로 하게 되면은 월 60만 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은 중고차는 구매율이 별로 없고요. 기존의 차량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혹은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가격대가 높지 않은 중고차 위주로는 회전율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격대가 높은 중고차 위주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대랑 9%대 차이가 아니라 뭐 2%대에서 3%대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오토론의 평균 이율 자체가 원래 4%대에서 지금 7, 8%대로 올라왔습니다. 최저치를 찍었던 게 22년도 1월 달이었고 그 이후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걸 뒤따라서 오토론의 이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저는 금리라고 봐요. 대부분이 다 뭐 관세랑 보조금 이런 쪽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구매할까 내연기관차를 다시 또 살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변수가 될 수 있고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테슬라 Y 모델을 살까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살까 이런 어떤 선택지를 내려야 될 때 선택안들이 있을 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차량 자체를 구매하거나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빈도 자체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인 오토론의 레이트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22년도에 최저치를 찍었고 이 시기가 가장 전기차 시장이 호황기를 맞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금리 상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 업계에게 부담이고 금리 인하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 시장 판매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쌓여있는 오토론의 총액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긴 하거나 대출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긴 하고다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총액 기준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토론의 이자율 자체의 퍼센티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규모는 커진 겁니다. 이게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자동차 시장 자체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변화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둔화된 게 지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측면은 23년도 기준과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차와 리스 차량에 대한 이자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신차 구매 수요는 약간의 상승으로 그나마 방어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미국 자동차 구매에 따른 오토론 이자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큽니다. 미국 내에 쌓여있는 민간 대출 중에서 부동산 대출이 당연히 높죠. 70.2%를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오토론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쪽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어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스튜던트 론 있죠. 이건 좀 여담인데 이게 학자금 대출이에요.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을 했고 근데 트럼프는 이걸 반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금리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이 중에서 핀포인트로 스튜던트 론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정책들을 내놨고 이걸 시행했던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핀포인트를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간다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추를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CPI를 낮춰서 CPI 상승률을 낮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인플레 해결을 실패했다라고 해서 연준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동시에 맹비난했어요. 쟤네 때문에 인플레가 아직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미 이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인플레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심화되더라도 혹은 해소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귀책 사유가 아님을 좀 어필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밑밥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트럼프의 관세나 보조금이나 어떤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조선업종이나 뭐 전력 테마라든지 좋게 반응하는 테마도 있지만 뭐 전기차 시장이나 2차 전지 시장 같이 민감하게 안 좋게 반응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긴 한데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자동차 전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동맥경화가 좀 걸려있다고 봐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게 기준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물론 인플레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인하를 하면 그거는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왜냐? 본인이 정권 잡자마자 이제 중간선거까지 이제 2년 남았고 이번 임기는 4년밖에 없습니다. 빠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4년 한 다음에 물러나고 나서 미국 경제가 더욱더 박살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임기 때만 잘한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파월과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해도 되겠다라는 명확한 경기 지표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난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여튼 금리 인하가 이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거는 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 가격 대비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까 2022년도 1월 달이 오토론의 이자율 자체가 가장 낮을 때라 그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전기차와 일반 차량의 가격이 평균적인 가격이 차이가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쭉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전기차 가격이 내려왔고
이 배경에는 러우 전쟁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 안정세가 되면서 전체적인 원자재 비용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떨어진 영향에 가장 많이 받은 게 배터리 업계, 특히나 양극재 업계고요. 지금은 좀 안정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4년도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도 그렇겠지만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OEM 업체들이 더 이상 고급화되어 있는 비싼 자동차를 팔아서는 점유율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가형 자동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을 주류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포드, 쉐보레, 현대 아이오닉, 기아, 폭스바겐, 포드 이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판매를 가져가고 있는 탑 10의 평균 시작 가격이 48,899달러입니다. 여전히 비싼 편이에요. 이거를 그냥 5만 달러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지고 7천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게 그나마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나치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전기차 가격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차량 판매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비율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특히나 이제 현대 기아차 관건은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 또는 차량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일단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볼 건데 가장 비싼 전기차는 단연 롤스로이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얘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판매가가 거의 5억을 상당히 넘어가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억 6천만 원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너무 비싸가지고 얘는 그 세액공제를 다 받는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가 지금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싼 모델부터 보면 닛산 리프, 현대 코나 등이 있습니다. 현대 코나도 예전에는 보조금 받을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EV 라인과 아이오닉, 현대와 기아차의 EV와 아이오닉 라인들은 보조금이 들어갔다 빠졌다 결국에 기아, EV6랑 9만 남아있는데 코나는 일단 올해 아예 그냥 검토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산 부품을 좀 많이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단순한 가격 기준으로 봐도 괜찮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차를 골랐을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때 단순 가격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 대비해서 가격을 봅니다. 다른 말로는 또 가격 대비 주행 거리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쉐보레 이퀴녹스입니다. 이 중 탑 10을 추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쉐보레의 이퀴녹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현대 아이오닉 6, 포드 머스탱 얘가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닛산, 현대 코나, 토요타, 기아, 쉐보레 이 안에 목록에 들어가는 게 현대와 기아의 모델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랑 그리고 코나 그리고 기아 EV6가 우리나라 말로는 권장 소비자 판매가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MSRP라고 해서 시작 가격이라 불러요. 이 시작 가격 대비해서 주행거리를 보고 그 가성비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우리나라 차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코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다 300마일 정도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한다는 거고요.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현대 코나랑 토요타의 BZ4X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300마일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MSRP 주행거리가 순위권에 있는 차량들 위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보조금 명단이고요. 쉐보레, 캐딜락, 아쿠라, 그리고 포드, 혼다, 키아, 테슬라 이렇게 명단이 있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512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진 2025년 루시드 에어그랜드 투어링 세단이 가장 높은 주행거리를 가져갑니다. 얘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것도 있고 판매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명단에는 포함이 안 돼요. 판매 순위권에도 들어오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의 현대 코나 일렉트릭 SE 또한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가격대도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얘가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얘랑 또 비교를 해보면 쉐보레 이코넥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는 주행거리가 319마일인데 시작가가 41,100달러에서 세액공제 다 받게 되면 33,600달러입니다. 그러면 주행거리도 319마일이고 얘보다 긴데 코나는 32,875불이에요. 근데 보조금 못 받으니까 얘를 살 바에는 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체가 될 수 있는 거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또한 다 빼고 나면 34,990달러로 구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코나 EV가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에 굉장히 싸다, 그리고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보조금을 못 받아서 경쟁에서 확 밀려버리는 거는 오히려 코나 EV 모델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표현하면 만약에 코나 EV를 만듦에 있어서 중국산 원자재를 안 쓰게 되고 부품들의 의존도를 많이 낮춰서 보조금 명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나 EV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퀴넥스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조금 다 받고 나서 3만 초반불대로 가는데 얘는 그냥 보조금 안 받고도 3만 초반불대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을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메인 모델들을 코나로 보지 않고 EV 라인에 있어서 기아 EV 라인과 현대 아이오닉을 주류로 밀고 언론에서도 대부분 다 그런 현대와 기아 EV 라인 아이오닉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주행거리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300마일 이상 되는 현대와 기아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저번에 미국 도로교통청에서 미국인이 하루 평균 32마일 운전을 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통계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 블룸버그에서 오히려 5,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주행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가 라고 했는 3분의 2, 그러니까 66% 이상의 사람들이 300마일 이상의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 미만만이 200마일 미만이어도 괜찮다라고 말한 거죠. 이게 하루 평균 32마일 운전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를 사놓고 안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함정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 그냥 연비가 그래도 300마일 정도 나오는 거를 선호한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인 겁니다. 네, 뭐 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해도 그냥 살만해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혹은 중국이나 유럽같이 좀 땅덩어리가 큰 국가들 입장에서는 주행거리가 200마일 되면 좀 많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주행거리를 좀 충족해 주는데 가격 대비 주행거리도 만족스러운 차량이 오히려 포드 머스탱 마하이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얘는 또 아쉽게도 중국산 부품을 너무 많이 탑재해가지고 IRA 보조금에서 제외 상태고요. 그래서 보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순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도 시장 점유율 자체가 50%가 뚫려서 이제 4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는 물론 테슬라가 맞습니다만 같이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거는 전 쉐보레 이코녹스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인지도도 쉐보레가 높고 이 가성비 주행거리 대비 MSRP 가성비를 보아도 이코녹스가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테슬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코녹스 대비해서 얼마나 앞서가는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300마일을 넘는 EV 목록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닛산 모델도 있고 현대 아이오닉 모델 SE 모델 있고 모델 Y 롱레인지 RWD 그리고 기아의 EV6 모델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시장의 관건은 프라이스 per 마일 레인지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아예 다 뺀 상태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오닉과 기아 EV 라인 그리고 코나 라인 얘네는 그냥 대놓고 이 주행거리 대비 가성비를 봤을 때 순위권 탑 10 중에 3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의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PPMR의 변수는 첫 번째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조금을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고민할 때 얘는 보조금 주네 7,500달러 받아야지
한 1,000만 원 보조금 받을 수 있네라고 시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변수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PPMR의 변수에서 주행거리가 증가하게 된다면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주행거리가 증가되게 된다면 가격 대비 성능은 또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냐 주행거리냐 이 두 개의 씨름인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해 왔던 거는 이 가격입니다. 보조금을 받냐 마냐, 관세를 때려 맞냐 안 맞냐, 저가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생산 효율화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만 집중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주행거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안정성을 더 추가시켜주고, 단순한 성능뿐만 아니라 성능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가, 그런 OEM 업체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드려왔었고, 관세 관련된 내용들도 배경 설명과 함께 업데이트 드려왔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변수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기업이 얼마나 생산 효율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건지, 이 중심에 배터리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EV 아이오닉 라인과 쉐보레의 이코녹스가 경쟁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둘 다 보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러한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는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성능을 결정짓는 건 배터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전기차 시장을 한 묶음으로 봐서 그 안에 배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되어서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셀업체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양극재 혹은 음극재, 혹은 그 밑에 있는 또 원자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크게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과 EV 시장의 어떤 판매 촉진을 만들 수 있는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보조금 관세 말고도 금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두운 면으로 봤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관세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나오고 있고 막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만, 확실히 24년도보다 25년도는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